강서연이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강민재는 동생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8살 강서연은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파랗게 질린 입술, 뜨겁게 달아오른 이마, 가느다란 숨소리만 겨우 들릴 뿐이었어요. 천장에서 빗물이 쏟아졌습니다. 옥탑방은 이미 반쯤 물에 잠기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확성기가 울려 퍼졌습니다. 주민 여러분, 산사태 위험, 즉시 대피하십시오. 12살 강민재는 강서연을 업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의 몸은 의외로 무거웠어요. 계단을 내려갈 수도 대피소까지 갈 수도 없었습니다. 구급차를 불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옥탑방에는 전화기가 없었어요. 강민재의 시선이 방 구석 낡은 상자로 향했습니다. 그 안에는 15년 된 휴대폰이 있었어요. 엄마 황수진이 죽기 직전 떨리는 손으로 남긴 마지막 물건이었습니다. 민재야, 이 휴대폰은 절대 켜면 안 돼. 나쁜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올 거야. 정말 죽을 것 같을 때만,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만. 엄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강민재는 상자를 열었어요. 먼지투성이 피처폰 위에는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민재야, 미안해. 엄마가 너무 무능해서. 엄마. 강민재의 손이 휴대폰을 향했습니다. 손가락이 전원 버튼 위에서 떨렸어요. 그때 강서연의 몸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서연아. 강민재는 비명을 질렀어요. 강서연의 손발이 떨리다가 이내 축 늘어졌습니다. 강민재는 눈을 꽉 감고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미안해, 엄마. 미안해요. 이번 사연의 주인공, 12살 민재와 8살 서연이는 왜 이런 급박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걸까요? 이 불쌍한 남매에게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엄마의 휴대폰을 켠 순간 이들의 운명은 거대한 폭풍과 마주하게 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곳에 좋은 기운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B. 15년 만에 울려 퍼진 부팅음이었습니다. 화면에 불이 들어왔어요. 배터리는 놀랍게도 가득 차 있었습니다. 화면 상단에 작은 글씨가 보였어요. 자동이체 180개월 차. 15년. 누군가 이 휴대폰 요금을 15년 동안 계속 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걸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강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119를 눌렀습니다. 119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제 동생이 숨을 안 쉬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대원은 10분 안에 도착하겠다고 했습니다. 강민재는 전화를 끊고 강서연을 안았어요. 작고 차가운 몸이었습니다. 서연아, 조금만 참아. 금방 와. 금방. 바로 그 순간 287km 떨어진 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황인수 회장의 서재였어요. 70대 초반의 노인은 소파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삐, 삐, 삐. 갑자기 책상 위 태블릿에서 알람이 울렸어요. 황인수는 화들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태블릿 화면을 보는 순간 그의 손이 떨렸어요. 빨간 점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던 그 점이 살아있었어요. 수진아, 내 딸. 황인수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화면에는 GPS 좌표가 떠올랐어요. 거리는 287km. 황인수는 떨리는 손으로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이정원, 당장 올라와. 30초 후 정원사 이정원이 헐레벌떡 서재로 뛰어들어왔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차 준비해. 당장. 수진이 휴대폰이 15년 만에 켜졌어. 이정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15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요. 지금 바로 출발하시겠습니까? 그럼 1분 1초가 급해. 또 신호가 꺼지면 어떡하냐고. 5분 후 저택 앞에는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황인수는 지팡이도 잊은 채 차에 올랐어요. 그의 가슴은 15년 만에 처음으로 격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정원 빨리, 더 빨리. 회장님, 지금 폭우라 위험합니다. 상관없어. 가. 차는 빗길을 가르며 달렸습니다.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였지만 시야는 흐릿했어요. 황인수는 태블릿을 한시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빨간 점은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어요. 287km의 거리, 15년의 시간. 그 끝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황인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찾는 건 딸이 아니라 딸이 남긴 두 아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15년간 자신을 속여온 사람이 누구인지도 아직 몰랐습니다. 15년 전 황인수 회장의 서재는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만은 달랐어요. 비명과 울음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 제발이요. 저 정말 민호 씨를 사랑해요. 25살 황수진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가난해 보이지만 따뜻한 미소를 가진 청년 강민호였어요. 황인수는 차가운 눈빛으로 딸을 내려다봤습니다. 수진아, 정신 차려라. 그 남자는 우리 회사 배송 직원이야. 대학도 안 나왔어. 아버지, 사람을 학벌로만 보시는 거예요? 민호 씨는 착하고 성실해요. 착한 게 밥 먹여주니? 황인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황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전 괜찮아요. 민호 씨와 함께라면 어떤 고생도 할 수 있어요. 황인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통장 하나를 꺼냈어요. 수진아, 이 돈으로 해외 유학을 가거라. 2년만 떨어져 있으면 내 마음도 정리될 거야. 싫어요. 전 민호 씨와 결혼할 거예요. 황인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너는 이 집 문을 나가는 순간 내 딸이 아니다. 다시는 돌아올 생각도 하지 마라. 황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일어났어요. 그녀는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알겠어요, 아버지. 전 나갈게요. 하지만 언젠가 후회하실 거예요. 황수진은 방을 나갔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정원이 보였어요. 정원사 이정원이 장미를 가꾸고 있었습니다. 그는 황수진을 보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황수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황인수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어요.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어요. 이것이 딸을 위한 길이라고 믿었으니까요. 문 밖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황태주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저택 뒷마당에서 이정원은 낙엽을 쓸고 있었어요. 그때 황인수의 동생 황태준이 휴대폰을 들고 정원을 가로질렀습니다. 황태준은 주위를 살피더니 나무 뒤에 숨어 전화를 걸었어요. 이정원은 슬쩍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 황수진이 어디 사는지 확인했어? 좋아, 절대 형님한테 말하지 마. 내가 직접 처리할게. 황태준은 전화를 끊고 저택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정원은 빗자루를 멈췄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황태준 상무는 분명 형님께 황수진 아가씨를 찾았다고 보고했었어요. 그런데 왜 직접 처리한다는 걸까요? 이정원은 작업실로 돌아가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은 내용을 적기 시작했어요. 2009년 11월 3일 황태준 상무, 황수진 아가씨 위치 파악했으나
황인수 회장님께 보고하지 않음. 이것이 15년간 이어질 기록의 시작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황인수는 황수진을 찾지 못했어요. 딸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황인수는 매일 밤 술을 마시며 후회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의 서재 책상 위에는 새 휴대폰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황수진이 쓰던 번호로 개통한 것이었어요. 황인수는 매달 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했습니다. 수진아, 언젠가 내가 이 번호로 전화하겠지. 아버지는 기다릴게.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황수진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황인수는 점점 늙어갔어요. 회사 경영도 동생 황태준에게 많이 맡기게 되었습니다. 황태준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는 조금씩 회사의 실권을 자신의 손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이정원은 여전히 정원을 가꾸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수첩은 점점 두꺼워지고 있었습니다. 2015년 3월 12일 황태준 상무 회장님 도장 무단 사용. 2018년 7월 5일 황태준 상무 황수진 아가씨에게 보낸 편지 가로챔. 2021년 10월 3일 강민호 씨 교통사고 당일 황태준 상무가 그 지역에 있었다는 목격담. 이정원은 매일 밤 수첩을 펼쳐 기록했습니다. 언젠가 이 기록이 필요한 날이 올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15년이 흘렀습니다. 황인수는 이제 70대 중반이 되었어요. 머리는 새하얗게 새고 지팡이 없이는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하루도 황수진을 잊은 적이 없었어요. 서재 책상 위의 태블릿은 15년 동안 꺼지지 않았습니다. 황수진의 휴대폰 GPS를 추적하는 화면이었어요. 빨간 점은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황인수는 매일 밤 그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수진아, 어디 있니?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그런데 오늘 밤 그 빨간 점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더 빨리 갈 수 없나? 황인수는 앞좌석을 쳤습니다. 고속도로는 차들로 가득했어요. 폭우 때문에 사고가 났고 모든 차량이 멈춰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최소 3시간은 걸립니다. 이정원이 대답했어요. 3시간? 안 돼. 황인수는 태블릿을 쳐다봤습니다. 빨간 점은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언제 꺼질지 몰랐습니다. 이정원, 산길로 가. 회장님, 너무 위험합니다. 가라고. 이정원은 한숨을 쉬고 핸들을 꺾었습니다. 차는 비좁은 산길로 접어들었어요. 빗줄기가 미친 듯이 쏟아졌습니다. 2시간 30분이 흘렀습니다. 차는 좁은 골목에 멈춰 섰어요. 내비게이션은 목적지 도착을 알렸습니다. 황인수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이정원이 우산을 펼쳐들었지만 황인수는 뿌리쳤어요. 난 괜찮아. 빨리 가자. 낡은 건물들이 비탈진 언덕에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옥탑방들이 삐뚤삐뚤 솟아 있었어요. 황인수는 가파른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15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으니까요. 계단을 다 오르자 낡은 철문이 보였습니다. 문패는 떨어져 나가고 없었어요. 황인수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아빠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수진아, 문 열어라. 아빠가 왔다. 여전히 대답이 없었어요. 황인수는 문고리를 잡아당겼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어요. 삐걱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천장에서는 빗물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양동이가 물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는
회장님, 이정원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방 한쪽 벽에 작은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황인수는 비틀거리며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사진 속에는 황수진이 있었어요.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고 황수진 1989년에서 2021년. 황인수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수진아, 내 딸. 그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변했습니다. 15년을 기다렸는데 딸은 이미 3년 전에 세상을 떠났던 거예요. 회장님, 여기 뭔가 있습니다. 이정원이 작은 책상을 가리켰습니다. 그 위에는 낡은 공책 한 권이 놓여 있었어요. 황인수는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황수진의 글씨가 나타났어요. 아버지께 제가 만약 죽게 되면 민재와 서연을 부탁드려요. 그 아이들은 아버지의 손주입니다. 제발 찾아주세요. 황인수는 공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손주. 황수진에게 아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정원, 아이들은 어디 있지? 이정원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침구는 두 사람분이었어요. 작은 것 하나, 조금 큰 것 하나. 하지만 아이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밖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황인수와 이정원은 동시에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언덕 아래에 구급차 한 대가 막 출발하려던 참이었어요. 들것에 작은 아이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한 소년이 울먹이며 올라타고 있었어요. 저 아이들이다. 황인수는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계단을 구르듯 내려가며 소리쳤어요. 잠깐만. 하지만 구급차는 이미 출발했습니다. 황인수는 진흙탕에서 미끄러져 넘어졌어요. 이정원이 황인수를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어느 병원으로 가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이정원은 주민 한 명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저 구급차 어느 병원으로 가나요? 아마 시내 종합병원일 겁니다. 황인수는 이정원의 부축을 받으며 차로 돌아갔어요. 그의 옷은 진흙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정원, 빨리. 아이들 놓치면 안 돼. 알겠습니다, 회장님. 차는 구급차를 뒤쫓아 빗길을 달렸습니다. 황인수는 공책을 꽉 쥐고 있었어요. 황수진의 글씨가 손에 묻어날 것 같았습니다. 민재와 서연을 부탁드려요. 수진아, 미안하다. 아빠가 늦었어. 하지만 내 아이들만은 내가 꼭 지킬게. 30분 후 차는 시내 종합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황인수는 차에서 뛰어내렸어요. 지팡이도 잊은 채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복도에는 한 소년이 앉아 있었어요. 젖은 옷을 입고 무릎을 안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황인수는 소년을 보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아이의 눈과 코, 인매 모두 황수진을 닮아 있었어요. 너는 혹시... 황인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년이 고개를 들었어요. 12살 강민재였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15년 만의 만남이었어요. 하지만 강민재는 황인수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황인수는 이 아이가 자신의 손주라는 걸 확신할 수 없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가 민재구나. 황인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의 눈과 코, 인매가 모두 황수진을 닮아 있었어요. 강민재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엄마 황수진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절대 할아버지를 만나면 안 돼. 그분은 우리를 미워해. 저리 가세요. 우리 할아버지 아니에요. 강민재는 소리쳤습니다. 황인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재야, 오해다. 할아버지는
엄마 얘기하지 마세요. 엄마가 돌아가실 때 할아버지는 어디 있었어요? 우리가 굶을 때는요? 강민재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정원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도련님, 회장님께서는 15년 동안 아가씨를 찾으셨습니다. 단 하루도 잊으신 적이 없어요. 강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그때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 계신가요? 강민재가 달려갔습니다. 저요. 저 오빠예요. 의사는 강민재를 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환자는 심한 영양실조와 폐렴 증세가 있어요. 입원 치료가 필요한데 보호자가 미성년자라 수속이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제 동생인데. 황인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보호자입니다. 아이의 할아버지요. 비용은 걱정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치료해 주십시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정원은 곧바로 원무과로 향했습니다. 강민재는 황인수를 노려봤어요. 전 당신 도움 안 받아요. 민재야, 지금은 서연이가 중요하지 않니? 강민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말이 맞았어요. 지금은 강서연이 우선이었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강서연은 병실에 입원했어요. 링거를 맞으며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강민재는 병상 옆 의자에 앉아 동생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황인수는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들어가고 싶었지만 강민재가 거부할 게 뻔했어요. 이정원이 따뜻한 샌드위치를 들고 왔습니다. 회장님, 이거라도 드십시오. 난 괜찮아. 저 아이한테 가져다 줘. 이정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로 들어갔어요. 도련님, 이거라도 드십시오. 강민재는 샌드위치를 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전 안 먹어요. 도련님, 쓰러지시면 안 됩니다. 강서연 아가씨가 깨어났을 때 오빠가 아프면 어떡합니까? 강민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배는 고팠습니다. 어제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니까요. 강민재는 결국 샌드위치를 받아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원은 미소를 지었어요. 천만에요. 제가 15년 전부터 아가씨를 지켜봤습니다. 도련님은 아가씨를 정말 많이 닮으셨어요. 우리 엄마를 아세요? 네. 아가씨는 참 따뜻한 분이셨죠. 강민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서연이 눈을 떴습니다. 오빠, 서연아. 강민재는 동생을 끌어안았어요. 강서연은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여기 어디야? 병원이야. 서연이가 많이 아팠거든. 오빠 배고파? 강민재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황인수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죽이 담긴 보온병이 들려 있었어요. 민재야, 서연이가 깨어났구나. 강서연은 낯선 노인을 보고 강민재 뒤로 숨었습니다. 황인수는 가슴이 아팠지만 억지로 웃음을 지었어요. 서연아, 할아버지란다. 무섭지 않아. 이거 맛있는 죽이야. 먹을래? 강서연은 강민재를 쳐다봤습니다. 강민재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서연은 조심스럽게 죽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어요. 오빠 맛있어. 황인수는 눈물을 참으며 웃었습니다. 사흘 후 강서연이 퇴원했습니다. 황인수는 두 아이를 자신의 저택으로 데려가려 했어요. 강민재는 끝까지 거부했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옥탑방은 산사태로 무너져 내렸으니까요. 일주일만요. 일주일 후에는 저희끼리 살 곳을 찾을게요. 그래, 알겠다. 황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는 2시간을 달려 큰 저택 앞에 멈춰 섰어요.
강민재와 강서연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대문만 해도 옥탑방 세 채는 될 것 같았어요. 여기가 우리 엄마가 살던 곳이에요? 그래. 내 엄마는 저 2층 방을 썼단다. 강민재는 창문들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황수진이 저기서 자라고 웃고 울었을 거예요. 저택 안으로 들어서자 하얀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황태준이었어요. 그는 강민재와 강서연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형님, 이 아이들이 정말 황수진의 자식들입니까? 황인수는 동생 황태준을 노려봤어요. 태준아, 함부로 말하지 마라. 저 아이들은 내 손주야. 황태준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민재는 황태준을 쳐다봤어요.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15년 만에 돌아온 손주들. 하지만 이 저택에는 아직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거대한 식탁에는 강민재가 평생 본 적 없는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강서연은 신기한 듯 이것저것 만져봤습니다. 오빠, 이게 뭐야? 모르겠어. 먹어봐. 황인수는 두 아이가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봤어요. 하지만 황태준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교육이 안 됐군요. 강민재의 손이 멈췄어요. 강서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 나 잘못했어? 황인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준아, 당장 나가. 내 손주들한테 다시 그런 말하면 내가 가만 안 둬. 황태준은 자리를 떴어요. 하지만 문을 나서며 강민재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강민재와 강서연은 2층 큰 방을 배정받았어요. 침대는 푹신했고 이불은 따뜻했습니다. 강서연은 이내 잠들었어요. 하지만 강민재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엄마의 휴대폰을 꺼냈어요. 강민재는 휴대폰 메뉴를 이리저리 둘러봤습니다. 그러다 메모 폴더를 발견했어요.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민재에게. 강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열었어요. 민재야, 엄마가 미안해.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엄마가 거짓말을 한 거야. 할아버지는 15년 동안 우리를 찾으셨어. 나쁜 사람은 따로 있단다. 황태준 삼촌. 그 사람이 우리 가족을 갈라놓았어. 자세한 건 휴대폰 속 녹음 파일을 들어봐. 내 아빠가 남긴 거야. 강민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빠? 강민재는 아빠 강민호의 얼굴도 목소리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아빠는 강민재가 3살 때 사고로 돌아가셨으니까요. 강민재는 급히 음성 녹음 폴더를 찾았습니다. 파일이 하나 있었어요. 아빠의 진실. 강민재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직거리는 소음 뒤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수진아, 나야. 강민호야. 강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무능해서 너를 고생시켰어. 하지만 알아줬으면 좋겠어. 난 정말 너를 사랑했어. 강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장인어른께 전해줘. 장인어른은 나를 반대하신 게 아니었어. 황태준이 중간에서 거짓말을 한 거였어. 나한테 빚이 있다고, 전가가 있다고. 전부 거짓말이었어. 강민재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장인어른은 계속 우리를 찾으셨어. 하지만 황태준이 위치를 숨겼어. 나는 증거를 모으고 있었는데 내일 황태준을 만나기로 했어. 그 사람이 협박 편지를 보냈거든. 나보고 수진이를 떠나라고.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수진아, 만약 내가 무슨 일을 당하면 이 녹음을 장인어른께 들려드려. 황태준이 위험한 사람이야. 녹음이 끝났습니다. 강민재는 주먹을 쥐었어요.
다음 날 아빠 강민호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브레이크 고장이라고 했어요. 강민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녹음을 할아버지께 들려드려야 했어요. 복도를 나서는데 1층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민재는 계단 난간 너머로 몸을 숨겼어요. 형님, 저 아이들 너무 믿지 마십시오. 황태준의 목소리였습니다. 태준아, 그만해. 저 아이들은 내 손주야. 손주면 뭐합니까? 회사는요? 요즘 주가가 얼마나 불안한데. 회사보다 가족이 먼저다. 탁! 뭔가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강민재는 숨을 죽였습니다. 강민재는 다시 방으로 돌아왔어요. 당장 들려드리고 싶었지만 뭔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황태준은 교활한 사람이니까요. 강민재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컴퓨터로 복사하기 시작했어요. 원본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됐습니다. 파일을 복사하는 동안 강민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황태준이 있었어요. 15년 동안 모든 걸 조작한 사람, 엄마와 아빠를 갈라놓은 사람, 할아버지를 속인 사람, 그리고 어쩌면 아빠를 죽인 사람. 강민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빠, 엄마, 제가 꼭 진실을 밝힐게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저택 어딘가에서 황태준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녀석들, 방해되는군. 15년간 쌓아온 거짓말이 무너질 위기였습니다. 황태준은 전화기를 들었어요.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래, 조사 좀 해봐. 저 아이들이 뭘 알고 있는지. 진실과 거짓의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황인수는 회사로 향했습니다. 강민재도 함께 가고 싶다고 했지만 황인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재야, 할아버지가 일 좀 정리하고 올게. 너는 서연이랑 집에 있어. 할아버지, 조심하세요. 황인수는 강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이정원에게 작은 목소리로 지시했어요. 아이들 잘 지켜. 황태준이 근처에도 못 오게 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황인수 식품본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임직원들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복도를 지나가는 황인수를 보며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의 눈빛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황인수는 비서에게 물었어요. 회장님, 그게 어제 긴급 이사회가. 비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황인수는 직접 회의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황태준이 이사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형님, 오셨습니까? 황태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존댓말이었지만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태준아, 무슨 일이냐? 내가 모르는 이사회라도 열었니? 긴급 안건이 있어서요. 회사 자금 운용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황인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소리야? 황태준은 서류 뭉치를 황인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협력업체 3곳이 동시에 결제 대금을 청구했습니다. 총 50억? 그런데 회사 계좌에 돈이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형님께서 승인하신 투자 건드립니다. 황태준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황인수의 도장이 찍힌 계약서였습니다. 이게 뭐냐? 형님께서 직접 승인하신 계약서입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황인수는 서류를 쳐다봤습니다. 분명 자신의 도장이었어요.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런 거 승인한 적 없어. 이사들이 웅성거렸어요. 황태준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님, 혹시 요즘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건 아닙니까? 황인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최근 들어 자주 깜빡하는 일이 있긴 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멀쩡해. 그럼 이 계약서들은 누가 위조했다는 겁니까?
황태준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황인수는 동생을 노려봤어요. 내가 그랬지, 태준아? 형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망상까지. 거짓말. 황인수는 소리쳤습니다. 이사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잠시 요양을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나는 아프지 않아. 황인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황인수는 서재에 틀어박혔어요. 강민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민재야, 들어와. 강민재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황인수는 책상에 얼굴을 묻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 있었어요? 회사가 위험해졌어. 황태준이 모든 걸 가져가려고 해. 강민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한테 증거가 있어요. 뭐? 강민재는 주머니에서 엄마의 휴대폰을 꺼냈어요. 이 안에 아빠가 남긴 녹음 파일이 있어요. 황태준 삼촌이 나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황인수는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강민재가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강민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황인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녹음이 끝났을 때 황인수는 휴대폰을 꽉 쥔 채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태준이가 이런 짓을. 그때 이정원이 급히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황태준 상무가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뭐? 황인수와 강민재는 창문으로 달려갔어요. 저택 앞에 여러 대의 차가 멈춰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어요. 회사 이사들이었습니다. 회장님을 요양원으로 모시겠답니다. 이정원이 말했어요. 황인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감히. 강민재는 할아버지 황인수의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제가 지킬게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황태준이 들어오며 미소를 지었어요. 형님, 편히 쉬실 시간입니다. 태준아, 넌 정말. 형님, 이건 형님을 위한 겁니다. 황태준은 강민재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도 시설로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강민재는 강서연을 등 뒤로 숨겼어요. 싫어요. 우리 안 가요. 그때 이정원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상무님, 안 됩니다. 이정원, 내가 감히. 넌 오늘부터 해고야. 이정원은 품 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저는 15년 동안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상무님의 모든 행동을요. 황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뭐가 어쨌다고? 이정원, 그 수첩 이리 줘봐. 황인수가 손을 내밀었어요. 이정원은 수첩을 건넸습니다. 황인수는 수첩을 펼쳤어요. 15년간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태준아, 이게 다 사실이냐? 황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황인수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형님, 뭐 하시는 겁니까? 언론에 제보한다. 내가 한 짓을 세상에 알릴 거야. 황인수는 번호를 눌렀습니다. 황태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언론에 제보가 나간 지 3시간 만에 저택 앞은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어요. 황태준은 차에 갇힌 채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상무님, 횡령 의혹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십시오. 회장님을 요양원에 보내려 한 이유가 뭡니까? 황태준은 창문을 올리고 고개를 떨궜어요.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택 서재에서 황인수는 이정원의 수첩을 한 장 한 장 넘기고 있었어요. 15년간의 기록이었습니다. 2009년 3월 5일 황태준 상무가 황수진 아가씨의 편지를 가로챔. 2012년 7월 12일 회장님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계약서 위조. 2021년 10월 3일
강민호 씨 교통사고 당일 황태준 상무가 그 지역에 있었다는 목격담. 황인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마지막 기록이 눈에 들어왔어요. 강민호가 사고가 아니었단 말이냐? 이정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고 직후 황태준 상무가 차를 급히 수리한 기록이 있습니다. 강민재가 수첩을 낚아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아빠를, 저 사람이 우리 아빠를 죽인 거예요? 황인수는 강민재를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기자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황태준은 비로소 차에서 내려 저택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헬쑥했고 양복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황인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황태준은 형 황인수를 보며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형님, 앉아. 황인수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황태준은 형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왜 그랬니? 황인수가 물었습니다. 황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만 떨구고 있었습니다. 황인수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어린 시절 두 형제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기억나니? 아버지가 내 이름만 부르시던 날들. 황태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형님은 다 잘했죠. 전 항상 형님 그림자였어요. 그게 내 잘못이니? 아니에요. 하지만 전 너무 외로웠어요. 황태준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형님이 회사를 물려받았을 때 전 이제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형님은 황수진만 예뻐하셨죠. 황인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황수진이 미웠어요. 그 사람만 없으면 형님이 저를 봐주실 거라고. 황태준은 흐느끼는 소리를 냈어요. 황수진이 집을 나가면 형님이 저를 볼 줄 알았어요. 하지만 형님은 15년 동안 황수진만 찾으셨죠. 황인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강민호를, 황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만 없으면 황수진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브레이크를 건드렸죠. 강민재가 거실 계단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정원이 강민재를 붙잡았습니다. 민재야, 잠시만 기다려. 거실에서 황인수는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태준아, 나도 미안하다. 황태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난 내가 그렇게 외로운 줄 몰랐어. 형으로서 실격이었지. 형님. 하지만 그게 내가 저지른 일의 이유가 될 순 없어. 너는 죄 없는 사람을 죽였어. 황인수는 일어서서 전화기를 들었어요. 형님, 뭐 하시는 겁니까? 경찰에 신고한다. 황태준은 형 황인수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형님, 제발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황인수는 동생 황태준을 내려다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준아,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야. 단지 표현이 서툴렀을 뿐이야. 형님. 하지만 사랑과 범죄는 다른 거야. 너는 대가를 치러야 해. 황인수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민재는 이정원의 손을 뿌리치고 거실로 뛰어내려갔어요. 황태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민재, 미안하구나. 미안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강민재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우리 아빠는 돌아오지 않아요. 엄마도 안 돌아와요. 용서 같은 건 없어요. 황인수는 강민재를 끌어안았어요. 민재야, 할아버지가 대신 사과할게.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황태준은 수갑을 차고 끌려갔어요. 차에 오르기 전 그는 형 황인수를 돌아봤습니다.
형님, 저는 정말 형님을 사랑했습니다. 황인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너를 사랑했어, 태준아. 하지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해. 차가 떠났습니다. 황인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강민재가 다가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들어가요. 민재야, 할아버지한테는 이제 너희밖에 없구나. 저희한테도 할아버지밖에 없어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황인수 식품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황태준의 횡령 사건이 정리되고 회사는 새로운 경영 체제로 전환되고 있었습니다. 황인수는 더 이상 혼자 결정하지 않았어요. 직원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황인수는 강민재와 강서연을 데리고 묘지를 찾았습니다. 황수진이 잠든 곳이었어요. 묘비 앞에는 수선화가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강민재가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엄마,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정말 잘해주세요. 강서연이 옆에 앉아 그림 한 장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봐. 내가 그린 우리 가족이야. 그림 속에는 네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오빠 강서연,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엄마. 황인수는 무릎을 꿇고 묘비에 이마를 댔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늦었지만 약속을 지켰어. 내 아이들 잘 키울게. 그리고 정말 미안했어. 바람이 불어왔어요. 수선화 꽃잎이 하늘로 흩날렸습니다. 강민재는 주머니에서 엄마의 휴대폰을 꺼냈어요. 이제는 화면이 깨지고 배터리도 다 다른 휴대폰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이 휴대폰은 여기 두고 갈게요. 엄마 곁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강민재는 휴대폰을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저택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무겁지 않았어요. 평온한 침묵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학교 가고 싶어요. 강민재가 입을 열었어요. 그래, 다음 주부터 전학수속 밟자. 감사해요, 할아버지. 황인수는 백미러로 두 아이를 보았습니다. 강민재는 창밖을 보고 있었고 강서연은 할아버지 무릎에 기대 잠들어 있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황인수 식품공장 앞마당에는 작은 기념비가 세워졌어요. 고 황수진을 기리며 가족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저택 마당에 모여 앉았습니다. 이정원이 준비한 바비큐 파티였어요. 회장님, 고기 다 구웠습니다. 고맙네, 이정원. 자네도 앉아서 같이 먹게. 괜찮습니다. 앉아. 이제 우린 가족이야. 이정원은 머뭇거리다 앉았어요. 황인수가 그에게 고기를 집어줬습니다. 15년 동안 수고했네. 자네가 없었으면 난 진실을 영원히 몰랐을 거야. 제 도리를 했을 뿐입니다. 네 사람은 별을 보며 고기를 먹었어요. 강서연이 갑자기 노래를 불렀습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 강민재도 함께 불렀어요. 황인수와 이정원도 어색하게 따라 불렀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강서연이 하늘을 가리켰어요. 저기 봐, 제일 밝은 별. 엄마 같아. 강민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정말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래, 엄마다. 엄마가 우리 보고 있어. 황인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수진아, 아빠 잘하고 있지? 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강민재는 할아버지 황인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서연은 다른 쪽 손을 잡았어요. 세 사람은 손을 꼭 잡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15년 동안 꺼져 있던 휴대폰 하나가
가족을 다시 이어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가족은 완전해졌습니다. 평생 성공만을 쫓아온 황인수 회장이 생애 마지막에 마주한 진짜 행복은 손주들과 나누는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은 뭐해요? 강민재가 물었어요. 글쎄, 민재는 뭐 하고 싶은데? 그냥 할아버지랑 같이 있고 싶어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황인수는 두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별은 계속 빛나고 있었어요. 황수진의 별은 앞으로도 영원히 가족을 지켜볼 것입니다. 황태주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민재는 대학교를 졸업 후 황인수의 식품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강서연은 미술치료사가 되어 트라우마 아동들을 돕고 있습니다. 황인수 회장은 두 손주와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민재와 할아버지의 따뜻한 사연 어떠셨나요?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춥고 고달픈 겨울이 찾아오곤 합니다. 하지만 그 혹독한 시련을 견디게 하는 힘은 결국 곁에 있는 사람의 체온과 늦더라도 기어이 전해지는 진심 어린 용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잊지 못할 가족의 얼굴이나 꼭 전하고 싶었던 말이 있으신가요? 오늘 밤은 소중한 사람의 손을 잡고 따뜻한 한마디 건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아직 누르지 않으셨다면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감동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사연 이야기로 찾아뵐게요.